감사합니다. 아까 유장로님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의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려고 저를 이끌어내셨는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 제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많은 은사 체험을 했는데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폐병으로 죽어가던 사람, 그러니까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 목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도 이 신의 은사에 대한 쪽으로 논문을 쓰려고 제가 이제 자료도 많이 모으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숭실대 김효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이제 통합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박 목사님 논문 지금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신의 은사에 대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쓰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의 은사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김육두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 역사가 일어났고, 또 60년대 70년대에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내가 논문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은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논문 어려울 텐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증거가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조영기 목사가 예배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얘기, 저도 그 양반 좀 연구하려고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분의 치유에 관한 설교, 또 귀신 쫓아내는 설교, 영생에 관한 설교, 생명에 관한 설교, 하여튼 수십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다 갖다가 다 듣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양반은 그냥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할 때 보통 목사님들은 대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방언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은 막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막 하시면서 어떤 영감이 오는지, 어떻게 얘기하자면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심장병을 앓았던 분이 계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모여있던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신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효근 교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때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나았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나았는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만날 겁니까? 아팠다가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논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덧붙이냐면, 조영기 목사가 사기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럼 뭘 주제로 논문을 쓰지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평상시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왜 기독교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됐냐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얼마든지 정치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 목사들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정교분리, 그거 이제 정교분리 원칙 문제거든요. 근데 정교분리 원칙을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정교분리를 처음에 이 법적으로 헌법에서 얘기한 나라가 어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초창기에 헌법이 만들어질 때 왜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 조항에 이었을까? 어떤 배경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그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을 내가 한번 연구해 보자. 왜 미국 헌법에 정교분리 조항에 들어갔고 또 미국 헌법에서 말하는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는 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문헌들을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미국 헌법도 보고 헌법이 만들어질 때 역사적인 상황도 보고 쭉 그런 서류들이 전부 옛날 1700년대 800년대 뭐 이때 그 영문으로 다 기록된 것들이라 자료들 찾기도 어렵고 또 그런 자료들을 전부 읽고 해석해서 정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건 내가 풀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헌들을 전부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없는 것은 이제 미국 쪽에 연락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책자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미국 헌법에 이 정교분리 원칙이 나왔던 것은 말하자면 그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육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선교까지도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로저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정부가 왜 교회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냐, 교회는 자유로운 것인데 왜 관여를 하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정교분리 원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 교회의 모든 활동, 뭐 교육, 어떤 일에도 정부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하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정교분리 원칙을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 교회가 정치 일을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냐? 최초에 이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집어넣고 적용했던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종교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찌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한국에는 이게 거꾸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또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일제시대 때 이 한국 교회가 처음서부터 한국 교회는 사실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교회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나라가 그때 기울어져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젊은 지식인층, 엘리트층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구한말까지 쭉 내려왔던 유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는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이미 그것은 끝났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쭉 보니까 유럽의 강한 부유한 나라들,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발달된 나라, 또 미국, 이렇게 보니까 다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지식인층들이, 개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유럽의 발달된 문명국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종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재필,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윤치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독립회폐를 만듭니다. 독립회폐를 만드는데, 이 독립회폐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중국을 사대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형님 나라고 우리는 동생 나라고, 그래서 해마다 정초가 되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일군의 그 신하단을 조직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죠. 선물 보따리 꾸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대 관계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중국을 말하자면 떠받들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서재필이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윤치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사대 관계 이거 끊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독립회폐를 만들 때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고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그 사람들 영접하는 곳을, 지금 현재 서울에 가면 이제 독립문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이 그 영접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그냥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립문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바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자유, 이것을 이제 확보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회폐를 만들고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일본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또 이제 투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 활동을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총독부 쪽에서는 제일 조선에서 껄끄러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우치 총독 같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릴 때 이완용이하고 이 한일합방 조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초대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자꾸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항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조선의 기독교는 말하자면 독립운동의 온상이다. 그 사람들, 우리는 온상이라고 좋은 말로 표현하지만 이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독립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종교가 순수하게, 아까 이제 우리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종교가 순수한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고 또 전도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그것이 종교지. 무슨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종교냐? 이렇게 하면서 정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교회가 그때까지 계속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계몽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못하게 막고 하면서 주장했던 논리가 바로 정교분리 원칙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이 독립운동의 온상 역할을 했던 교회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원리로 내세운 것이 바로 정교분리 원칙이었다 하는 걸 이제 제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 일본 정부가 조선의 교회를 길들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얘기,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던 얘기가 정교분리 원칙이었고, 그리고 그 정교분리 원칙이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정부가 말하면 무조건 순복하고 따르는 것인 것처럼 이 머릿속에 세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본 정부는 기독교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가 되려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온갖 과제를 다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은 한 해 동안에 자기 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의 그 명단,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어떤 사람이 나갔고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총독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목사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정부의 통제권 안에 딱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통제를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런 그 정교분리 원칙을 그렇게 이해했던 이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이제 미군정을 거치고 이승만 정부 거치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 쪽으로 이렇게 가고 하면서, 사실은 미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었던, 미국 헌법에 규정되고 미국 나라에서 주장했던 정교분리 원칙의 이 내용이 완전히 일제를 거치면서 정반대의 의미로 바뀌어져 버렸고,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 때 그런 그 잘못된 정교분리 원칙의 이해를 습득한 사람들, 그것을 생활 속에서 체득하고 그대로 따르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교분리 원칙을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문제점을 전부 파악하고 그걸 이제 정리해서 논문으로, 이제 박사 논문으로 썼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책으로 낸 것이 바로 이제 그 2017년도에 낸 한국 기독교와 정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책 제목을 사실은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이렇게 해서 딱 직접적인 어떤 그 주제로 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좀 유화적인 그런 제목으로 책 제목을 붙인 바람에 이게 뭔 책인지 사람들이 딱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박사 논문을 책으로 냈기 때문에 조금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공부를 여간 잘하는 애들인데 그거 읽어보라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되면 그걸 아주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처로 다 바꿔가지고 다시 개정판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목사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저 은사운동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돌보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기도에서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치적인 견해도 가지고 때로는 정치적인 액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일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개인 경험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연구도 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개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픈 사람들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작은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썩어 빠지고 시대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고쳐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기도로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병자들을, 아픈 분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또 이 마음에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감싸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 작은 은사 역할도 해야 되지만은, 한 시대 가운데서 이 그릇된 사상을 가진 어떤 정부가 나타나 가지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거, 그래서 큰 의사 역할도 동시에 해야 그것이 진실된 목사다. 그래서 한 시대의 문제점을 보고 그것을 이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윌슨 그 미국 대통령이 1917년도에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런 것을 듣고 상해에 있는 여운형 선생이 이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 가지고 한국에 선유욕을 보내고, 또 자기도 옛날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운형 선생은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이 목사들, 장로들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와요. 오면서 자기의 그 행동을 체크하는 일본 경찰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오냐면은 내가 노예에 참석해야 된다. 그걸 핑계대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평양, 서울 이런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또 일본을 상대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고 우리가 지금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도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유학생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장독스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운형 선생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었던 그 한인 동포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한국 대표로 한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승만을 보내기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바로 일본에서 재팬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그 잡지, 영문 잡지인데 거기에 이제 뉴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우리도 지금이 기회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만들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와 그리고 일본 의회에 우리가 독립하도록 정치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원서를 내자 해가지고 두 가지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이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문서를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아니고 이광수죠. 이광수가 상당히 문필력이 있습니다. 아주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이 사상을 이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수가 그것을 이제 문서 작성을 하죠. 그리고 문서 작성이 되고 나서 이 문서를 유학생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요거를 한국에 국내로 보내가지고 한국에서도 함께 이 독립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월 달부터 이미 그런 1919년 1월 달부터 이미 문서 작성을 하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서 한국으로 이제 그 문서를 독립선언서를 이제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바로 송계백을 통해서 보내죠. 이 송계백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있었던 최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친문관계가 있었습니다. 최린이 이제 보성학교 교장을 했었는데 사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최린을 만나서 송계백이 그 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모의를 하죠. 지금 일본에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에서도 같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최린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이 천도교 교주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선병희 선생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린은 그냥 처음에는 종교가 없었는데 선병희 선생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이 천도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천도교 쪽 인사로 최린이 나서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미 기독교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운형 선생이랑 또 선유역 같은 이런 그 기독교인들이 상해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들 만나 가지고 또 기독교 쪽에서도 이 독립운동을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자 쪽에서는 송계백이 와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그러고 있을 때 일본 유학생들 중에서 여자 유학생들도 거기 이제 독립운동을 같이 준비할 때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된 인물들이 이제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김마리아와 황에스더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마리아 선생이죠. 그래서 이 김마리아 선생이 자기는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고 그때 이제 일본의 여자 학교에 영문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이제 얼마 있으면 졸업할 때인데 지금 독립운동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근데 이 김마리아가 학교를 중단하고 이 독립선언서 문서를 한국 여성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학교를 중단하고 그 문서를 독립선언서 문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마리아가 변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 여성인 것처럼 기모노를 입고 허리춤에 띠는 그 띠 안에다가 이 독립선언서를 감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김마리아 언니와 형부가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 광주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금 일본에서 있다가 이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쇄물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독교 여학생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 선언사를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도 이번 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함께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 단위로 여성들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김마리아가 이 배후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마리아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남자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여자도 똑같은, 남자와 똑같이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등을 주장하려고 하면 여자도 독립운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성들을, 이 기독교 여성들을 주로 만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독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관순 그 여사 같은 분이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그 충분한 자료들이 없고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유관순 얘기만 많이 들었지 다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쭉 추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수백 수천의 유관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3.1운동에 뛰어들어서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고문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도 굉장히 많게 되죠. 그래서 이 여성계의 이 기독교 여성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에 나서게 된 데는 이 김마리아 같은 이런 헌신적인, 학교 자기 졸업도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이런 이 김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 김마리아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김마리아 집안은 완전히 독립운동 집안입니다. 김마리아의 삼촌은 김필순이라고 처음 세브란스 의학대학의 1회 졸업생이고요, 1회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가 될 때, 그때 에비슨이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학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에비슨이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조선에 이제 처음으로 조선인 의사가 탄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서울 시내에서 또 자기 고향에서 개업을 해가지고 의사 활동을 하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청독부 쪽에 계속 얘기해가지고 우리 한국인 의사들이 나오는데 바로 의원을 개업해가지고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김필수는 졸업해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의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업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만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요, 거기서 개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입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대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인을 조수로 두어서 이제 두고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일본인 조수를 믿었는데 우유를 잠깐 이렇게 쉬면서 우유를 이제 갖다 줬는데, 우유를 마시라고 줘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마셨는데 거기에 독을 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깝게 이 김필순 김마리아 삼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김마리아 고모가 김필려가 있고 김순애가 있는데, 이 김순애는 나중에 임시정부의 김규식 선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아주 헌신하게 되죠. 이 김규식하고 결혼할 때
그 무렵에 결혼한 지 열흘인가 됐는데 여운형 선생이 김규식 선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민족 대표로 가서 연설을 하고 와야 된다. 우리가 독립국인 것을 선언하고 또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좀 협조해달라고 그 일을 하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열흘도 채 못 됐는데 바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김필래 선생 같은 경우는 YWCA,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 청년 연합회를 한국에 뿌리내리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김필래가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일을 김한란이 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제가 보니까 김한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하고 김필래 선생이 한 거예요. 이 김필래는 바로 김마리아 선생의 고모죠. 그래서 온 집안이 전부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한 집안 사람이 가령 고모, 고모부 또 삼촌 해가지고 한 집안 사람이 6명이 독립유공자인 집안은 이 김마리아 집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완용 가문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이 제공해주는 수도 없이 많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완용 후손들이 갖고 있는 땅이 뭐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이걸 뭐 회수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근데 그렇게 참 민족을 팔아먹는, 나라를 팔아먹는 아주 매국노적인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가문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김마리아 같은 가문도 있고요. 그 이전에 유혜영 선생 같은 가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하면서 나라가 기울어진 걸 보면서 굉장한 이 사내부 가문이죠. 유혜영 선생 가문은 옛날에 이양복 선생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이 나라가 기울어진 걸 보고서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나라에서 국록을 여태까지 대대로 먹은 그런 가문이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던 이 가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 6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돈으로 치자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다 모아가지고 만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조선 독립군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학교를 세워서 후대 교육을 해서 민족정신을 기르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지고 매국노들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가고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개인의 욕심을 차리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김필순 가정 또 유혜영 가문은 이렇게 온 가문이 다 헌신하는 이런 가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을사오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맥갑절로 존경하고 마음에 정말 이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흠모할 만한 이런 민족주의자들,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김마리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이 얘기가 흘러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하이에서 또 일본에서 또 저쪽 만주 쪽에서도 같이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도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임시정부를 서울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하이로 통합을 하죠. 이렇게 가지고
상해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민족은 아까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되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럴 때 그 윤치호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 초창기에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워낙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윤치호는 아주 단신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불어, 하여튼 언어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그 이전서부터 일기를 계속 썼는데, 영문 일기도 쓰고, 또 이 중국어로 한문으로 일기도 쓰고, 또 일본어로도 쓰고,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윤치호 일기가 엄청나게 많이 인용됩니다. 이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뭘 보냐면은 미국 나라의 어떤 그 힘을 봅니다. 그러니까 백인 사회의 어떤 그 파워를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저 백인 나라들하고 우리 한국은 도저히 이게 비교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냉정하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 정의는 없고 힘이 정의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그런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정의구나. 그래서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무엇도 안 된다, 이렇게 딱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3.1운동 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윤치호는 너무 냉정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독립운동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바위에 계란 던지기지, 아무 소용없는 짓을 저 무지한 백성들이 하고 있네, 냉소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 힘의 논리가 곧 힘이 곧 정의라고 하는 그런 자기 논리를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보고 저놈들이 미친놈들이다, 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냐, 희생자만 나오게,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친일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힘이 정의인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해도 금방 독립이 안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르짖음과 우리의 외침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시대를 보는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시대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식민지화했는데 일본의 힘만 본 것이 아니고 세계 흐름을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운형 같은 사람, 또 김구 선생 같은 분, 또 이동유 선생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이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미국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하는 것을 지금 묵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이런 욕심과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이런 욕심이 부딪힐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한 거예요. 예견을.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 당시는 제국주의적인 시대인데 어쨌든 힘을 가진 나라가 힘없는 나라들을 지배하고 빼앗는 그런 시대예요. 미국도 그렇게 나가고 일본도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서로가, 두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서로 같은 지역을 놓고 싸움을 벌일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이 극동지역 아시아 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해요. 그때 일본과 미국이 부딪히고 싸울 때 우리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광복군을 길러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미국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을 치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힘으로도 우리가 일본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독립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는 믿음도 있었고, 또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한 그런 시각으로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분석해보고 예측을 하면서 봐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8 독립선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할 때 백관수 선생이 나와가지고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병 이래 일본 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 시의 선언에 반하여 우리 민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대한 고대의 비인도적인 정책을 답습하여 우리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고 심지어 신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까지도 적지 않게 구속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시킬 때 이 조선이 문명적으로 지금 뒤떨어져 있으니까 일본이 도와서 문명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일본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정근대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 태형 같은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조선 사람들 억압하고 잡고 재산 다 빼앗고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이제 살아보면서 그걸 이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선 백성들이 경험한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이 그렇게 지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44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자주 독립국가인 우리 조선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백관수가 나와서 독립선언서를 말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한국 합병을 솔선해서 승인한 죄가 있으므로 속죄의 의무를 질 것,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운 사람, 지식인은 자기 시대의 민족 문제, 자기 시대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지식인의 사명이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남보다 좀 그러한 자라도 더 아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식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백관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그러니까 이것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같은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미국이 왜 이러지?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유학생들은, 일본 유학생들은 일본에 있으면서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으로 아주 긴밀하게 엮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과 일본도 협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독립선언서의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선언하고 또 청원서를 제출해서 우리의 독립을 보장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엄청난 이 피를 흘리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당신들과 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독립된 나라를 이루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인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정부에 또 일본 의회에 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선언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28 독립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도교 쪽, 채린 쪽 사람들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 특히 이제 이승훈 장로가 중심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서로 다르게 독립운동을 하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채린 쪽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같은 독립을 주장하는데 종교별로 따로 하면 이게 모양새도 안 되고 힘도 약해진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해서 합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주장을 할 때, 손뱅이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무슨 천도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하냐, 우리 사상이 안 맞으니까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승훈 장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공통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아니냐, 근데 이게 무슨 종교를 따지고 교파를 따지냐, 우리 다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이승훈 장로의 그런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좀 이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오히려 에이 천도교 그런 사람들하고 할 바에는 안 한다, 그리고 나자빠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오히려 중간에 서가지고 다리 역할을 하면서 천도교와 이 기독교의 연합 운동이 되도록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애초에는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이 인적 구성을 보면 33인 그 민족 대표가 이제 서명을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입니다. 근데 기독교하고 천도교는 그 교단 전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한영원 선생 같은 분이 거기 들어가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천도교 쪽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그런 운동이 안 되죠, 불교 쪽에서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일본 쪽
입장에 서 가지고 무슨 정치에 대해서 무슨 독립을 운운하고 하냐,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지침이 딱 내려와 버리니까 천주교인들은 전혀 참여를 못하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호위부되고 할 때는 천주교인들도 몇 사람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이 교단 전체가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기독교인의 그 세력은 천도교의 그 조직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민 전체로 치자면 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수가. 그런데 민족 대표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붙잡혀서 수감된 사람들 파악해 보니까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적 구성, 그 33인 이 민족 대표로 들어간 인적 구성도 그렇고, 또 독립운동 이후에 이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하고 희생당한 사람의 수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피해를 많이 겪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3.1운동은 바로 기독교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시한 운동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에 보면, 제가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전주 지역에서는 어떻게 3.1운동이 전개됐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고 그랬는데, 천도교 조직도 상당히 활용이 됩니다. 천도교인들도 그 전국적인 이런 그 조직망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천도교가 이제 동학이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동학은 사실은 이 호남 지역에서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조직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1운동 때도 그 조직이 다 일어나 가지고 3.1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천도교는 상당히 좀 미약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 종교정책을, 청독부에서 종교정책을 쓸 때 기독교는 종교로 쳤어요. 기독교는 종교로 치고, 물론 이제 통제도 하고 이렇게 압제도 하고 그랬지만은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천도교 같은 것은 그냥 종교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는 굉장히 약해져 버렸죠. 그렇지만 옛날 조직이 있었고, 또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그 저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 지방에서도 이 그 조직이 3.1운동 할 때 상당히 동원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때 이렇게 3.1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교회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는 총회가 있고 또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다 연결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상해에서 와가지고 평양 쪽에, 그 당시 평양이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아주 강성했던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평양 황해도 이쪽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딱 전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어느 지역 아무개 목사님, 어느 지역 아무개 장로님 해가지고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조직이 이렇게 전부 이 3.1운동에 동원되어서 운동을 하게 되었고, 이걸 이제 사실은 이 총독부 쪽에서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수배할 때도 물어봅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 난 무교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라 그래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이놈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의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만세 시위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일본 장교가 불러 모아가지고 싹 묶습니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집어였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뿌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서 불이 타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오면은 일본 경찰들이 정조준에서 쏴서 죽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비극이 없는 거예요. 독립만세 비무장으로 맨손 들고 이렇게 만세를 불렀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을 한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묻힐 뻔했는데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스코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코필드 선교사를 말할 때 민족 대표 34인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암리로 가가지고 제암리 사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성에서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전거 타고 제암리까지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일본 놈들이 어떻게 악행을 했는지 다 듣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선교본부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제암리 사건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행한 그 만행이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일본이 이거 너무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 당신들이 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지금 이 분무장으로 독립을 요구하는데 왜 이렇게 죽이냐? 그래서 압력을 가하죠. 국제사회가 그것을 통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파리 강화회의, 또 헤이그 이 평화회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대표가 파견돼 가지고 아무리 문서를 작성해서 호소하고 그래도 도무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었습니다. 일본 말만 듣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걸 문서로 작성하고 해가지고 보고하고 언론에 알리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이 정도가 될 줄 몰랐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해가지고 이제 압력을 가하게 돼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정치에서 이제 문화 정치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운동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 3.1운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바로 이 3.1운동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게 됩니다. 민족이 하나로,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한민족의 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운동이 이제 끝나고 바로 1919년 4월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정부가 미국 쪽에서도 임시정부가 생기고 연해 쪽에서도 임시정부가 생기고 또 우리 한성에서도 임시정부가 생기고, 하여튼 3.1운동의 열기, 그 정신이 아직도 지금 성공은 못했지만은 약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정부를 수립해서 당당하게 우리 나라로서 지금 일본을 대항해야 된다. 일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생긴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한성에도 있고 연해주, 만주에도 있고 상해에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데 우리가 하나로 통합하자.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으냐? 근데 만주 쪽은 거기는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좀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세계 정보도 잘 듣고 또 왕래도 좀 가능하고 하는 곳이 되려면 상해가 낫겠다.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 그 구성원 중에 우리가 단순하게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이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8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그 중에 7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 임시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일본과 맞서 싸우고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전부 기독교인들이 앞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김필순 가정 얘기하고 이혜영 가정도 얘기했지만 이혜영 선생도요 상동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로 활동했고요. 거기 상동교회는 감리교회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혜영 선생은 이양복 이 선생의 그 후손이고 정말 조선 사회에서 대단한 명망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유교적인 사상보다는 이게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특히 이 상동 감리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전덕기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전덕기 목사는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삼촌 밑에서 숫장사하는 삼촌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어렸을 때 숫장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처음에는 선교사 심부름하고 이런 일꾼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워낙에 성실한 사람이니까 선교사가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사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목회를 하냐면, 예를 들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덕기 목사 별명이 남학신 목사다.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왜 남학신 목사냐? 그 당시 행여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지금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 세상을 떠나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냉동실에 시신 보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만, 처음에 80년대 중반께 그때 목회할 때만 해도 초상이 나면은 집에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저는 이제 그 시골에 가서 목회하면서 어른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했었는데, 그 양반들 돌아가시면은 누가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가서 이제 막 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가면은 막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썩어가지고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근데 이제 이 전덕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행여병자가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 보면 여름에는 시신이 썩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러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남학신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덕기 목사님이 장례 치러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덕기 목사를 남학신 목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아프고 상처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 목회자의 상이 전덕기 목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옛날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협회 활동을 합니다. 근데 독립협회 활동을 할 때 처음에는 고종황제도 지지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 독립협회 사람들이 민주공화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민주주의 같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왕권을 위협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하면서 해산을 시켜버리잖아요. 이때 독립협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해산이 돼가지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전덕기 목사가 이 상동교회에서 독립협회 출신 사람들을, 청년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의논,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해역의 밀사로 이준 열사, 유희종 이런 사람들이 파견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고종황제가 그 사람들을 밀사로 파송할 것을 생각하기보다 이 전덕기 목사가 상동교에서 기도하면서 청년 조직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황제에게 그걸 건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협회 해체되고 나서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독교 조직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를 만들 때 바로 이혜영 선생이 신민회 회원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혜영 선생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 성명서 비슷하게 이렇게 써서 발표한 내용이 우리가 대대로 조선의 녹을 먹고 산 가문인데, 사대부 가문인데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온 가족이 전부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조선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00명 정도가 훈련받은 독립군이 양성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김자진의 청성리 전투가 있는데 이 위대한 승리의 전투에 바로 이혜영 선생이 만든, 그 가문이 재산을 써서 만든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그 주된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만주에서 만들어진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 이 광복군들이 바로 이 임시정부의 정식 이 군대 조직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싸우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 최후 전투 때, 최후에 그 일본과 싸우는데 우리 한국 독립 광복군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때 사실은 투입을 시켜가지고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이 광복군이 말하자면 일본과 싸워서 뭔가 공로를 좀 세워야 나중에 우리 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렸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해방될 때까지 우리 광복군 구성원으로서 독립투쟁을 했던 이 바로 사람들, 이 광복군 그 멤버들이 바로 이 이혜영 선생 가문에서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세운 신흥무관학교에서 양성된 군인들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정입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김원봉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 얘기가 나오는데, 이 김원봉도 사실은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그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 여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엄청나게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가 이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김마래 선생 같은 분, 박차정 선생 같은 분, 이 위대한 유관순 제2, 제3의 유관순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좀 많이 책으로 만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이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3.1운동 때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 3.1운동 때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교회 조직이 나서고 기독교인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거 3.1운동이 안 됐을 것이다. 뭐 일어났다 하더라도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조금 하다가 말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임시정부 수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이전까지 독립운동의 방략이라고 그럴까? 그 방법은 외교 독립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도 이 헐버트를 미국에 보냈고, 그죠? 또 파리 강화에도 또 여운형 선생이 김규식을 보냈고, 또 미국 쪽에서는 이승만을 보내려고 했고, 이런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외교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나라 입장을 호소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외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외교 독립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교 독립론을 펼쳤던 이 한국의 독립운동 방략이 3.1운동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전쟁 독립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외교 독립론이 전쟁 독립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3.1운동의 경험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여운형 선생이 그 국내로 이제 선유혁 선생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해서 지금 세계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보내고 청원서를 내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문서로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효과가 적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서로 전달이 되고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 보고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이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고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외교 독립 방략이, 외교적으로 독립을 이뤄내려고 했던 이 방법이 이제 무장 투쟁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주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직접 이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구입합니다. 상해에 가가지고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무장을 하고 일본 사람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 전에는요, 한국 독립군들이 뭐 갖고 싸우냐면 박달나무 몽둥이. 박달나무가 나무가 단단한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총을 가진 일본군과 대항해서 싸웠으니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3.1 운동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무장 항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이력에 보면 김승학 독립운동사 그 현대화 작업 공동연구원으로 활동한 그런 그 얘기가 그 한 줄 나와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김승학 선생 같은 경우는 상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어쨌든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저 돈을 아낌없이 독립 자금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심없이 무기를 구입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가들은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김승학 선생의 그 제가 이제 망명객 행정록 그 100% 한문으로 된 이 책을 이제 번역해 가지고 현대화 작업을 하는 일에 참여를 했는데, 요 책을 제가 이제 그 작업하면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무기를 상해에서 구입해 가지고 오는데 일본에서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추적해 옵니다. 뭐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따돌리고 막 하는데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엄청납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 그 형사가 이렇게 오는 걸 마주쳐 가지고 이제 파출소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중간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파출소에 가면은 자기 신분이 탄로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굽이굽이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파출소까지 가서 잡혀야 되냐, 여기서 도망쳐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망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자기를 이제 끌고 가는 사람 두 사람이, 경찰이 두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한 사람은 앞서가고 자기 옆에 다른 경찰이 하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한테 내가 지금 굉장히 소변이 마렵다, 소변을 좀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단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보는 척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저 사람을 따돌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약간 앞에 가는 그 순서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을 공격해서 얘를 공격해서 이 사람을 쓰러뜨려야 된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도망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피니까 마침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보는 척하고 다 본 척하고 돌을 딱 집어 들었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어둑어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일본 경찰의 면상을 하여튼 죽으라고 내리쳐버립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악 소리를 나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이때 그 기회를 통해서 도망치니까 앞에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일본 경찰이 가다가 보니까 이게 뭔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되짚어서 쫓아오는데 이분이 이제 산을 막 치고 올라가 가지고 그 추운 날에 진눈개비 내리고 그 추운 날인데 그 사람들이 나무에서 베놓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하루 저녁을 지냅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쫓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거 너무너무 스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김승학 선생이 바로 이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상해에 가서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박달나무 가지고 싸우던 이 독립군들한테 나눠주고 하고 그 뒤에 일본 그 경찰서 습격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전과를 이루죠. 그래서 사실은 3.1 운동 이후에 외교 독립론에서 바로 전쟁 독립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렇게 전쟁 독립론을 펼칠 수 있었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정세를 보니 일본의 끝없는 탐욕,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끝없이 뻗어가는 이런 탐욕과, 그리고 이 연합국 쪽, 영국, 그 미국 쪽의
그 식민지 확보해가는 그런 이 탐욕하고 딱 언젠가 부딪힐 날이 온다. 이걸 이제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언젠가는 이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힘을 길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독립운동을 계속 해 나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몇 시까지죠? 사실은 이제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의 이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또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1운동은 우리가 이제 아까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시정부의 이 선언, 뭐랄까, 중심 문장에 뭐가 들어가냐면 3.1운동을 계승해서 우리가 이 정부를 세운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서 이 정부를 세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사실은 임시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정신적인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은 4.19 혁명으로, 또 광주 민주 항쟁으로, 그리고 6월 민주 항쟁으로, 그리고 현대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치자면 촛불혁명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정신사의 연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뚝 서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최고봉에 있는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1운동 정신을 이어가면서 우리 앞으로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외세가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 역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너무 외세가 우리 민족 문제를 좌지우지했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의 관계에서 우리 남한 정부가 철도 도로 연결해 가지고 뭔가 한번 경제 협력도 하고, 북한과 경제 협력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이렇게 2번씩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의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그걸 꽉 쥐고 남북 간에 이 도로 연결하고 철도 연결한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북한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개성공단 다시 복구하는 문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왜 이렇게 됐나?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식민 통치를 했던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힘센 나라 일본이 우리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국권을 뺏어갔다. 그리고 우리 것을 다 뺏어갔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삶을 짓밟았고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앗아갔다. 이렇게 이 짧은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큰 그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바로 제국주의 시대에 힘센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아시아 쪽, 인도차이나 반도, 또 아프리카, 또 남미, 라틴 아메리카 쪽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제국주의적인 이런 이 실력 행사가 있었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제국주의적인 일들을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먼저 했는데, 나중에 그 서양의 그런 이 문명 국가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고 미국이 이 제국주의 반열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 그 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이 독립된 나라, 해방된 나라를 만든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1700년대 말경이니까. 그래서 한 근 2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대륙이 자원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 어떤 강영우 박사,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강영우 박사. 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분이 미국에 가서 차관보까지 올라간 아주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분의 자녀가 지금 미국의 변호사로 활동도 하고 또 의사도 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대해서 쓴 그 글을 봤어요. 그때는 제가 역사를 깊게 공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글을 보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얘기하는데 아주 인생에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중도에 이 소아마비 장애가 와가지고 어른이 돼갖고 소아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 생명이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미국 역사에서 4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 그리고 12년간을 통치한 사람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강영우 씨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역사적인 안목으로 쭉 볼 때는 과연 이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서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이렇게 높이고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고 또 미군정이 들어서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주도 4.3 사건이랄지 또 같은 해에 같은 무렵에 일어났던 소위 여순 반란 사건이, 우리는 어렸을 때 반란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란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여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미군정 하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동족끼리 엄청나게 피 흘린 거예요. 그리고 6.25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해방된 나라가 그 어려운 그 일제 그 압제를 받고 고난을 겪었던 우리 민족이 해방돼 가지고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이미 4.3 사건, 여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있었고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것도 반란군들이, 이 남노동 사람들이 이 그 반란을 한 것이다 해가지고 아주 빨갱이들의 이 반란으로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밀하게 연구해보고 밝혀진 내용을 보면은 이게 반련 사건이 아니고 이 미군정이 주도해가지고 말하자면 남한만의 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국민 투표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따로 분단된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분단된 나라 원치 않는다. 시간이면 걸리더라도 통일된 나라를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된 조국을 원해서 이 사람들이 이 국민투표에 보이콧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미군정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의 이 세계 지배 정책에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합당한 그런 정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남한에다가 미국 거점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걸 보이콧하니까 미군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휘는 다 미군정 이 장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은 한국의 경찰들과 군인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그 논문들을 이렇게 읽고 정리하면서 야,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몰랐다. 뭐 저 같은 멍청이도 사실은 군대 제대하고 80년 10월 9일 날 제대했는데, 그때 이제 이 전두환이가 이제 반란 일으켜 가지고 사실은 권력을 잡을 때잖아요. 그때 언젠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이 대의원인가 뭔가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해 가지고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그 투표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찬성표 던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세상에 바보 멍텅구리가 있는가. 이게 광주의 이 시민들을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그 장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찬성 투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4.3 사건이 그렇게 전에는 빨갱이들이 이렇게 남도동 중심돼 가지고 빨갱이들이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하면서 완전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완전 빨갱이죠,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그 여순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니까 선거를 보이콧하고 또 정부군하고 이 투쟁을 하는 이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낼 것이냐?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하나의 연대를 보내자 한 거예요. 그런데 여수 순천에 있는 그 부대원 중에 내가 이제 지금 지창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만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부대를 거기 가라고 명한 거예요. 근데 이 지창수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빨갱이 사건이 아니고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올바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제압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으니까 이 지창수가 생각할 때 이건 한국 사람으로서는 따를 수 없는 사건이구나, 따를 수 없는 명령이라고. 그래서 군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고 보내려고 한 사람들을, 상급자들을 죽이고 오히려 정부의 명령에 반발을 하고 맞서버립니다. 이렇게 가지고 사실은 여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면서 여순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이 지창수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 군인 조직 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민들도 그런 생각에 동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곡성, 남원 그 위쪽으로 전부 점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고민이 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처단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군을 투입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정부의 명령에 거부하고 반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을 무엇로 몰아가느냐? 빨갱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순 반란사건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래서 저희 동네도 남원에 가면은 우리 그 옛날에 논이 있었는데 논 옆에 반란군 꼴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쯤 돼가지고 소 꼴 뵈려고 풀 뵈려고 이제 동네 형들하고 그 꼴짝이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귀신 나온다고 어른들이 말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반란군 꼴짝에 사람들의 해골이, 다리뼈, 팔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온 날에는 비 올 때쯤 되면 거기서 꼴짝에서 막 아우성 소리가 나고 막 우는 소리가 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비 오는 날 그 논에 가면은 그런 소리가 들린다, 무섭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한국의 비극이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일은 패전국이 돼가지고 그 대가로 독일 나라가 갈라졌어요. 대가를 충분히 치른 것이죠. 근데 이쪽에서는 일본이 패전국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이 이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태평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쟁을 직접 유발시킨 장본인 나라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본국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반도를 떡 갈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남동 사람들,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분열 관계에서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은 갈등 요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38선을 가르고 이런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열차 타고 시베리아까지 왕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딱 분단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될 그 무렵에도 지금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사실은 미국의 그 식민지 확보의 그 욕심, 일본의 식민지 확보의 욕심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차이나 방도에서 프랑스가 힘이 약해져가지고 빠지는데 뭐로 미국이 거의 개입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합니까? 한국은 왜 갈라놓고 이렇게 결국 갈라졌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어떤 역사가들은 소련이 먼저 북한에 진주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진주만 공격을 일본이 했을 때, 일본이 태평전쟁을 유발했을 때 한 100일인가 얼마 지나서 미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 여러분 나라의 역사로 치자면 미국은 한 200년도 채 안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신탁 통치합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이 가스라 데프트 밀약 또 포스모스 이런 그 회담 이런 걸 통해서 이
일본에게 한국을 넘겨준 것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한 나라가 힘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런 짓밟고 하는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결탁해 가지고 나눠 먹기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는 이 제국주의 시대에 바로 희생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이제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박정희 정부, 또 군사 정부가 쭉 이어지면서 이 정부들이 사실은 이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들이 전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한테 아부하고 미국 말 잘 듣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반공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남한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애가 쪽으로 해가지고 이 분단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고통이 많은 거예요. 정말 피 흘리는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힘센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 약소국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요, 소련이 2차 대전 때 전쟁에 개입했던 날짜가 언제인지 압니까? 예, 45년 8월 7일인가 그래요. 9일인가? 예. 그러니까 해방 한 일주일 남겨놓고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미국이 이 결정적으로 일본이 항복하는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소련 그거 무시하고 미국 의지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중에 이 남한을 미국의 그 거점 도시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몰아낸다고 하는 명목으로 38선을 딱 나눈 거죠. 그리고 이북 쪽에는 소련 니네들이 일본 군대 쫓아내라, 이남 쪽은 우리가 쫓아내겠다. 그래서 일본군을 쫓아낼 목적으로 38선을 분할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군이 나갔으면은 자기들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미군정을 합니까?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이제 일본기가 내려지고 했으면 그 자리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잖아. 3.1운동 때 우리 온 국민이 손에 손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 성조기가 올라갑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루스벨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두 루스벨트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은 나라예요. 그래서 강영우 박사 같이 그렇게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무슨 성공의 모범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글을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하도록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노일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바로 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예요.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하고는 12촌간이에요. 그러니까 12촌 형님뻘 되는 거예요.
이 족보를 따지자면, 근데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우리 한국의 신탁 통치안을 얘기를 했고, 그 신탁 통치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데 이제 너무 무책임한 것이 뭐냐면, 자기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결정을 해놓고 자기는 턱하니 해방되기 전에 죽어버려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트루만이 들어오게 되는데, 트루만 때 이제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어도어 때는 왜 한국을 일본에 넘겨주게 되느냐? 미국이 러시아 세력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 한반도로 내려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해방될 때는 이제 소련이 공산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산 세력이 한반도로 밀고 내려온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갈라가지고 희생시킨 거예요. 공산 세력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경제력이 커지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야심을 품게 되냐면, 그것도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어도어 루스벨트 때 다 세워진 세계 전략이에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들이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던 것처럼 헤게모니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처음에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서부 쪽으로 개척해 가면서 그 서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을 완전히 싹 없애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타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타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시각이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때 확실하게 세워지고, 세계 전략이 확실하게 세워져 가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대대로 이 한민족으로 한 핏줄로 내려온 이 민족이 희생되고 하는 거, 그 당시 2천만 인구가 있었는데 2천만 정도가 일본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는 건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인디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 시각은 바로 앵글로 색선적, 그 백인 사람들이 유색인종을 보는 그 잘못된 시각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공산사회를 맡겼다고, 또 이 우리나라를 친타 통치하고 또 분할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원래 목적인 그 거점 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왜 38선을 갈랐느냐? 정확하게 길이를 재고 면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한양은 이 아주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선만 딱 나누면 되는 거예요. 땅 넓이로 치자면 38선 위쪽이 훨씬 땅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그 고대 도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남한으로 이렇게 가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자면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과 발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우리나라에 이제 사드를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드는 그거 북한이 미사일 방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고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그것도 반발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레이더망을 통해서 중국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시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북한에 편개를 댔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 시설을 무리하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한국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이 제국주의적인 이런 그 흐름이 19세기, 20세기 거치면 21세기까지 오면서까지도 계속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그 외세가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문제를 좌지우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산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이거 하면서 이 반공주의 의식이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해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늘 새벽마다 우통 먹고 전방에서 구보하면서 외친 것이 뭔지 알아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분수자 뭐 공산당, 뭐 무찌르자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김일성이를 죽이냐, 공산당을 물리치느냐, 이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됐어요. 아마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저도 철저하게 반공주의자로 딱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는 얘기죠. 좀 너무 레디컬하기도 하고 또 현실 위주로 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신 분들에게 입장에서는 너무 좀 지나친 얘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남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남은 분들은 사실은 참 사람들이 순하고 그리고 질산 밑에 있으면서 이 6.25 전쟁 그 이전의 여순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약간씩은 연루되고 하신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 3.1운동 100주년 이 행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선포된 지가 언제입니까? 1917년도에 그 얘기가 선포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운명을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교회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것이 3.1운동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이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